이 단식 결정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최고위에서 이르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할 거라고 했지만은 재심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장도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 머릿속에선 이런 좀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리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오늘 보셨다시피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이미 재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장도혁 대표도 오늘 재심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가 또 의문이 되는 건데 아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그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행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과라든가 그런 시간을 줬다는 의미도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장도혁 대표가 굳이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할 것처럼 뭐 보이지 않거든요. 예. 다만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보면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제명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쨌든 본인이 소명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제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차피 그 윤리위원회에 가서 제명을 결정한 그 윤리위원회 또 내가 가서 재심을 신청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나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아마 한동훈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재심 기간 동안에 기다려주고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사이에 뭐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유감을 표명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그냥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한동훈 찍어내기 그냥 이 결정이거든요. 결국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혹시 차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로 차기 당권엔 도전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아마 재심 기간을 준 부분은 그냥 법적 다툼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처분으로 가는데 가처분에서 이기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가처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쨌든 재심의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법적으로 다투기가 이제는 조금 불리해진 상황도 열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모두 법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신영원 부원장께서는 이 결정 열흘간의 시간을 준 거를 뭐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가처분을 뭐 신청한다는 게 거의 뭐 분명해 보이고 그동안에 이제 그 법원의 어떤 판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당 내부에 대한 것을 절차적 정당성 위주로 정당 내부의 어떤 결정에 대한 내용적 정당성 이런 것들은 가급적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고려 이런 거는 법원에서 안 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켰느냐 이 부분을 위주로 이제 주로 가처분이나 이런 거 결론을 내리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진짜 오늘 안 주고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거의 가처분해서 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 정해진 열흘이 있지만 중간에도 난 안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서 만약에 먼저 땡겨서 최고위 결정해도 가처분에 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는 열흘 기간 그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열흘은 다 분명히 줄 무조건 거다. 절차대로. 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 갔을 때 인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할 가능성 그 측면으로 요 부분을 오늘 그러면서 이제 단식에 들어간 예. 요 연속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 분위기는 제명은 그 기조가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소명할 계획 없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당무 감사할 때 그때 소명 기회를 줬는데 그때 또 소명 안 했어요. 예. 근데 윤리위에서는 와서 소명하라고 3일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3일 전에 보냈어요? 3일 전에 본인은 그 다음 날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일 전에 보내줬습니다. 본인이 늦게 본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이 돼버리는데 이걸 나중에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실상 당무 감사할 때 안 나왔던 거 그럼 그거 뭐냐라고 하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단 1%라도 절차적 하자를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를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왔을 때 확실한 대항력을 예. 갖기 위해서 이번에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흘이나 시간을 줬다. 그렇죠. 당사자에게. 네. 이렇게 보면 성취원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고를 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안 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이미 윤리위가 아까 한동훈 대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9시간 뒤에 두 번이나 수정을 했어요. 예. 이미 판결문을 내리는 과정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표현을 2번 고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특검이 구형한 다음에 9시간 뒤에 갑자기 그 구형 그 선고문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국내임 난리가 났을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태도 이미 윤리위가 그 결정을 내린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재심으로 가는 시비를 보장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전에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3일 전에 문자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심 신청 기간도 재심 기간이 아니라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0일이나 보장합니다. 근데 소명하러 나오라는 걸 3일 전에 보냈으니까 충분히 보장했다? 전 그렇게 판단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이미 결정한 다음에 자 이제 재심 동안 나와서 소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 이미 결정해놓고 소명하라? 이것도 예.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거 정당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정말 웬만하면 개입 안 합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준석 대표 때도 일부 인용됐었거든요. 예. 그때도 어떻게 보면 당 운영을 부끄럽게 했던 겁니다. 사법부가 오죽하면 야 너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야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상당히 심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걸 정도로 정말 문제 있게 운영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 이 9시간 동안 2번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못 한다면은 지금 10시간 10일 보장하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짧게 좀 반론을 드리면 9시간에 2번 수정한 게 이게 무슨 큰 결격 사유인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원래는 발표를 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밤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언론사가 갑자기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취재를 통해서 발표를 하니까 모든 언론사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결정문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3년생 한동훈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당사자이냐 아니면 그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빌려서 쓴 거냐? 요 표현이 좀 모호한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사실관계가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아니죠.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여론 조작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묵인이나 또는 방조 또는 지휘 아래 가족 모두가 1000개 이상의 글을 올려서 반복적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전체 당원 게시판 여론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예. 왜곡을 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비판 글이라든가 사설 칼럼 올리는 거 아무 문제가 당연히 없지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은 거를 본인이 끌고 와서 아니 비판하거나 칼럼 올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론 조작했다는 거. 김경수 지사가 여론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예. 똑같은 혐의로 자생적인 공론장의 질서를 훼손시켰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치적인 내상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참 귀추가 주목되는 검찰총장 출신의 특수통 검사 출신이에요. 이미 당에서 당원 게시판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법적 검토 해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포인트를
한동훈 전 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드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10일 동안에 이 가처분 절차에 대한 잡음보다 이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 인한 잡음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꽤 나왔고요.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세요. 살아왔던 흔적 자체가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 당연히 지금 소명기에 계속 줬죠. 왜 안 주겠습니까? 본인이 무고함을 입증해라. IP 여러 번 끝나는 것인데 예. 이 간단한 일을 왜 못하냐고요. 30분이면 끝날 일인데. 일단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우 대표 오늘 네. 최고위원 비공개 하잖아요. 네, 네. 공개 회의하고 비공개 회의해서 이거를 지도부 사이에서는 제명 결정을 윤리가 내린 거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지도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결정 아니죠. 예. 윤리위의 결정에 좀 힘을 실어 좀 결과를 보자. 그리고 재심 기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 그 결과를 보자. 만약에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진들이 계속 요구한 게 이겁니다. 사과를 해라. 한동훈 대표도 너무한 거 아니냐. 소명도 하지 않고 그런 사과도 의견 하지 있죠. 않고 그런 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안에 사과를 한다면 조금 징계를 낮추는 그런 이제 중재안 같은 걸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정도의 얘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중재안 얘기는 나왔어요? 예, 중재안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중징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걸 예. 반대하든가 한다든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검토 수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에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의미였어요. 뭐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중재안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네, 나왔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고 무언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 이게 현- 정치적인 해결이거든요. 네,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유감 표명도 아닌 것이 진정한 사과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돼버렸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서 또 역풍이 있을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렇다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완전히 저걸 인정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뒤에 어떤 절차적인 내용적인 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또 거기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수 진영 내 세대 교체와 맞물린 큰 그림들 이런 예. 것까지를 본다 그러면 저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사과를 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거의 없다는 없다고 말씀이시죠? 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론이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보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뭐 당권파라고 표현을 하던데 당권파와 치단계가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11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한 전 대표 문제가 당연히 얘기가 오갔겠죠.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박준권 원내부대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 사태 이것은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 비공개 논의 시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근래의 의원총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택 대변인은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되는 게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은 과거 친윤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 기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당 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제명까지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다만 저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다른 중진들도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동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1년여 이상 지속이 돼 왔고요. 예. 또 그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 이 부분을 먼저 결자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의 내용을
당 차원에서 만약에 그냥 익명이 계속적으로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를 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익명 게시판이 어느 순간에 기술적 오류로 오픈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그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 글을 대량으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면 당연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아마 결자 해지해버렸으면 저는 끝났을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 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재판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장동현 대표를 지지했던 강성 어떤 지지층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로 인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내란 재판을 받고 1심의 어떤 사형까지 구형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내란 재판을 보는 심정은 굉장히 조금 착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의 결정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만들어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탄핵의 결정을 옳았다고 하는 그 원칙을 계속 내세우게 되니까 결국 아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에서는 아마 눈에 가시 같은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배신자 응징이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강성 지지자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니고 탄핵에 찬석했던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거기에 대한 저는 인식이라는 이 거죠. 당원 게시판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빌미라고 이래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비대위를 거쳐서 또는 뭐 차기 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거나 또는 당대표가 되는 그 부분을 결사적으로 맡겠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또는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이 강성 어떤 윤어게인 세력이 갖고 있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고 빅픽처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던 친한계 의원들이라든가 친한계 당협위원장까지도 앞으로 이번에 솎아내기 위한 2차 어떤 2단계 어떤 그런 플랜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까지도 보는 건데 일단 의견을 좀 한번 볼게요. 윤상현 의원 저렇게 얘기했고 조경태 의원도 개혁 성향의 의원이죠. 제명이 도움이 되겠냐. 권영진 의원도 제명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성취부대 이런 그러니까 제명은 과하다는 주장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풀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정하고 사과라는 건데 근데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인정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그럼 윤리심판원의 아마 재심 인용문이 아마 좀 내용만 달라지지 결과는 그대로일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였듯이 제명한다라가 될 겁니다. 사과한다고 별 효과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뭐 중재를 좀 직접 나서거나 중진으로서 나서야 되는데 저 몇 번 말고는 목소리 내는 분들은 본인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없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자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원들 대부분 TK, PK 이쪽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혹시 나중에 선거 때 2년 뒤에 있을 총선 때 그런 강성 지지층 지지가 없으면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23명 의원들 밝히신 분들이나 중진원들 보면 수도권 국민의힘에 정말 몇 안 되는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다른 분들은 목소리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러다가 질 텐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지방선거 지고 비대위로 넘어간 다음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전 장동혁 대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으니 또 나와도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24년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배를 했지만 그 다음 선거 때 또 바로 나왔잖아요. 그때 24년 총선 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의 목리 때문에 졌다. 지방선거의 패배는 그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아마 다시 재출마의 명분을 삼아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아마 다시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못 나오게 싹 정리하고 그래서 본인이 친한계 지지 누가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걸 이 생각으로 지금 이런 좀 무리한 절차들을 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선거에서 지면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과거의 정치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다고 네. 하면 그 시나리오를 꾸린다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징계를 받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막부에서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선거는 현상이잖아요. 그 밑에 보이는 본질은 시대 정신이고 또 더 거슬러 가면 보수면 보수다운 어떤 가치, 철학, 그들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받쳐줄 때 선거도 이기고 또 당대표 주도권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 만약에 이렇게 윤호개인처럼 가다가 선거를 졌다. 좀 전에 성춘 대변인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은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각하는 몇 단계가 있거든요. 12.3 내란 때도 황당, 당황 가다가 분노 막 가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탄핵까지 가면서 이제 다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이런 단계들이 있듯이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혼란기를 지나서 어느 순간에 딱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공허해지는 순간에 본질적인 것을 찾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나오거나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가처분 신청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고수라면 정치 고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조언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당원의 신분이니까 다툴 거는 이제 징계 내용밖에 없는데 징계 내용은 들어가는 순간 그 1. 우선 그 결과 바뀌기 힘들고 2.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은 고수라면은 오늘 오전이 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한동훈 대표 무소속 출마 전혀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탈당해서 신당 만들고 하는 일 없어요. 이 당의 주인은 저희고요.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건전한 우리 당의 중도적 세력들 이분들이 당을 다시 살릴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유사 출신은 아닙니다. 막 경험자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때 뭐 하고 가처분 내고 그랬죠 본인이. 그래 결국에는 결과를 못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가처분 법원에 가게 되면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상당히 상식적이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기각이 돼버리면요. 재미가 확정적이 된 거죠.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5년 내에 다시 정당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사로 갈 경우에 예. 경찰에서 굉장히 이거를 이제 유죄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경찰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73세 한동훈이 실제 한동훈인지 아니면 한동훈 73세 한동훈 아이들 빌린 제3자인지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수사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창당 얘기를 했는데 예. 창당은 사실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준석 대표는요 이런 방법을 얘기해서 은근히 군부를 떼서 이렇게 한번 해봐봐라고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말에 이준석 대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 어느 평론의 입장에서 한 얘기냐,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치적 공학으로 계산하면요. 예.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토의고 특검법 처리도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그리고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본인의 공간을 넓게 잡는 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없을 때일까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없을 때 본인의 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겹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없는 그 상황을 본인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탈당해서 창당해라라고 본인이 이제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무소속으로 아예 서울시장 나가버려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면 더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다. 예. 그런 계산을 본능적으로 아마 했을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고수라면 네네. 이라고 이 얘기를 붙인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공학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 나이나 정치적 연조를 다 떠나서 정치공학에 상당히 능합니다. 고수라면 조언을 한다면 해놓고 고수라면 나는 고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조언한다고 한 내용 중에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딱 한 사람 귀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준석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나갔다, 밖으로 또 창당으로 나왔다, 자기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세력들,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안철수 씨라든지 여러 이제 약간 지금의 국민의힘 주류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봐도 본인이 유리하다. 진짜 조언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 지방선거 출마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 형국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험지는 대구일 겁니다. 예. 만약에 보수 본류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정치적 입지가 있겠죠. 같은 장렬히 전사 개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소위 말하는 개죽음처럼 의미 없는 죽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조언한다 그러면 예. 대구시장을 나가라든지 그래서 보수의 심장에서 인증받아 다시 돌아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좀 보이겠죠.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나가서 당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총선 때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좀 있었다면 지금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 좀 약하고요. 예. 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병도 주고 지금 약도 주는 어떤 처방을 그래요? 했거든요. 예. 병도 준 건 보면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어떤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민 결정하게 된 게 보면 그때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특검 연대한다고 회동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하게 되면 중도 보수가 굉장히 반발을 할 텐데 그 반발의 글을 오히려 한동훈 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연대함으로써 조금 어떻게 좀 커버하겠다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공교롭게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한동훈 죽이기에 연대한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병을 죽이게 된 거고 약을 준다는 거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정치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예. 본인이 직접 창당도 했고 지난 어떤 총선에서 뭐 세석을 얻었고 또 대선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있는데 다만 저는 어떤 무소속 서울시장이라든가 신당 창당은 말이 안 되고 방금 아마 우리 신용환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대구로 갈 필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대구로 간다는 건 대구시장이 아니라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텐데 예. 그 대구 어떤 지방선거 때 어떤 대구에서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수도권이나 부산하고는 달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이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이번에 대구 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구 어떤 보수의 본사인 대구에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미는 손을 대구 시민들이 잡아주면 예. 저는 중앙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윤 의견이 포획되어 가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는데 예. 본인의 어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구에서도 이제 어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어떤 출범을 좀 알리게 된다면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얘기하는 국민의힘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라.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하는 조언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네. 다만 그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출마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선거를 아직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선거 출마라는 게 말은 쉽게 합니다. 뭐 신용환 의원이 잘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처럼 검사, 엘리트 검사로 쌓은 사람이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냐. 성취형 부대변인.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가 가처분 신청해 놓고 그 결과 기다리면서 당내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거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실제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출마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 또 뭐 정치적 뭐 결단을 한번 승부수를 걸어야죠. 근데 신당 창당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신당이 나왔던 건 보통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혈혈단신으로 혼자 무소속 그리고 아마 뭐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별로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출마하면 사실상 죽으라는 거거든요.
애정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고수라면이 아니라 저거는 마치 그냥 그 죽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하잖아요. 당선도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깎아먹으면서 결국 보수 진영이 붕괴되는.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워낙 윤어게이나 장동혁 대표 주류들은 오세훈 시장조차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런 현직 시장까지 당선이 안 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영영 못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 없는 대구나 이런 쪽을 가는 것이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은 홍준표 시장 무소속으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도 그렇고 대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구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보수 정당이 너무 내홍이 겪을 때 내홍을 겪을 때 뭔가 쫓겨난 사람에 대해서 손을 잡아준 적이 여러 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와의 연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를 해서 뭔가 그 제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 방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몇 가지 중에 선택은 해야겠죠. 제가 조금 이준우 말씀.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준표 시장까지 비교를 하시는데요. 무소속으로 이제 시장 당선된 적이 있지 않느냐. 예. 그분은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정치를 쭉 해왔던 분이십니다. 서사가 많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3년 정치 인생이 3년입니다. 근데 예. 그 3년에 대해서 평가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를 총괄했지만 참패했고요. 또 당 대표가 됐지만 보궐선거에서도 졌습니다. 어쨌든 선거에 본인이 총괄했던 경험 둘 다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이렇게 짧은 3년 정치 경험 가진 사람이 대구에 간다 한들 대구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서울을 노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만약에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보궐에 생겼을 사실 경우에 서울 연구니까요. 그렇죠. 서울 연구니까 또 무소속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 당선되기 위해서 친한계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있는 친한계 인사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와준다면 이거 진짜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거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신당 창당 가능성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가능성이 없냐면은 신당 창당하려면 전국에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게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개니까 5,000명의 시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본인 북코선트에 1,500명밖에 모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5,000명을 모으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원들 따라 나갈 의원들 과연 있을까요? 비례의원들은요 따라 나가는 순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역구 강남구에 있는 지역구들이 나갈 수 있을 건데 강남에 있는 의원들이 따라 나가서 창당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에 2년 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현역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도 따라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주인은 우리 당, 그러니까 친한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에서 이게 끝나는 것이냐. 강성보수 지지층에는 다음 타깃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이 오세훈이가 불러서 밥 사서 밥 주니까 뭐 거기서 밥 먹으면서 온갖 아첨들을 떨던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똘마니들과 한동훈이 그리고 이 오세훈이를 비롯한 이 기회주의자들 사실상의 부역자들 이런 자들이 그 일종의 반장동혁 공동전선을 그동안 구축해 온 것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잘라내고 누구랑 선거 치를 겁니까? 예. 윤호개인 세력이랑 손잡고 그렇게 부정선거 외쳐가면서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저는 뭐 그런 일개 유튜버의 그 비상식적인 유튜버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여론을 호도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든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 간판 닫아야 되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일개 유튜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강성 보수층 내에서 고성국 박사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여론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재섭 의원의 상황을 굉장히 조금 순진하게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오히려 잘못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국 유튜버가 당에까지 입당한 상황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볼 때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대표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라기보다는 윤어게인의 세력이 얼굴마담 정도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마쿠적인 조정 역할을 고성국 유튜버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고성국 유튜버가 지금 얘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어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제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런 식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한테도 사실은 또 한 번의 패배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이번에 제명을 해버렸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강력한 윤어게인 세력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런 참 차원에서요. 오세훈 시장도 참 불행한 게 보면 지금 명태균 어떤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서울시장 출마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기소라고 해서 서울시장에 출마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또 제명이라든가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 무조건 탈당을 하거나 어떤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선거까지는 오세훈 시장을 어떤 서울시장 후보로 해서 지방선거까지 뛰게 하되 만약에 그 결과 나쁠 경우에 그리고 차기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제2의 한동훈 제명처럼 어떤 형태로 징계가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김기섭 의원이 지금 차포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상황 그럴 자체가 수도 굉장히 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준호 대변인 만약에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서 시장 선거를 해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성지 씨 생각은 아예 본선 진출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진출 못하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예. 이기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예. 5번째 서울시장이 되는 건데 과연 5번이나 서울시장 할 정도로 필연성이 있느냐, 그 필요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라면 오 네. 시장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는 뜻인데 네. 그런 후보가 있나요? 후보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그런 네. 후보를 내세워야죠. 뭐 지금 당장 이제 거론되는 후보는 이제 나경원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오 시장하고 나경원하고 막상 경선 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경선을 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답을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2명 중에 1명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이제 응답자가 있으면 답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 그렇게 네. 하면 여론조사가 부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경원 후보가 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여론조사 붙이면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네. 전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요. 좁게 납니다.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명한 이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게 생각이 당심 듭니다. 70% 그게 확정이 되면 더 유리해지는 거죠. 더 나경원 후보보다 유리할 수 있죠. 네네. 이런 상황을 심영구 위원장 실제 이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 기존 2021년 9월에서 10월 경선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경선이 있었고 예. 또 올해 당대표 경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단기에 여론조사를 5대5로 했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7대3으로 했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했을 때 집단적, 조직적 특히나 당내 이제 경선이잖아요. 그러면 집단적, 조직적 이런 부분이 강한 분이 단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실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일반 여론에서는 10.6 정도를 이겼었는데 압도적으로 졌죠. 합쳤을 때 이제 당내에서 단기에 세게 올라오면서 물론 그때 이제 특정 종교의 어떤 개입 이런 설도 이제 계속 나온 거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7대3으로 했을 때 단기에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 세력 또는 뭐 나경원 의원 쪽이 그런 쪽에선 더 강해 보이는 거잖아요. 현재로 보면 그렇다고 예. 보면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나가서 오세훈 시장을 넘어서 이준호 대변인 지금 더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세력에 대해서도 무언가 뭐 제재랄까 뭐 김정혁 전 최고는 이미 올라가 있고 이런 것도 네. 이어지는 상황입니까? 이어질 거라고 봐야 지금 이제 징계에 올라가신 분이 친하게 2명이지 않습니까? 네.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안이 있으니까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걸 확대해 가지고 친하게 전반으로 겨냥해 가지고 뭐 다 하겠다, 징계하겠다, 다 뭐 정리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김종혁 이제 최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경우처럼 징계 수위가 너무 높아서 문제다라고 하면 이게 최고위 가서 당원권 정지 2년이 1년으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을 정도이지 예. 이걸 전체 친한계 의원들 다 확대해가지고 해당 행위하는 친한계 의원들 전부 다 데리고 와 해서 징계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상황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뉴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한 열흘간 그때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